자, 리퀴디티 받고, 그 다음에, 솔번시. 이걸 볼게요. 솔번시. 안정성 보는 거예요. 안정성. 리퀴디티도 안정성인데, 솔번시는 좀 장기 관점에서 안정성이에요. 리퀴디티는 지금 당장 안 망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뭐 전체적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장기 부채를 좀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는 게 가장 많이 보는 게 debt to equity ratio. 있죠? 여기는 말에 있네요. 그 비율이 debt 나누기 equity. 그래서 debt 나누기 equity. debt은 뭐냐? 부채죠, 부채. liability입니다, liability. 근데 debt과 liability는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엄연히 좀 다른 그 개념이긴 한데, liability는 좀 넓은 개념이고요. liability가 좀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debt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accounts payable은 debt일까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debt에, 여기 여기 외곽으로 하나요? 어쨌든 debt에 여기 있는 이 liability와 debt 사이에 있는 여기일까요? 여기에요. accounts payable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debt은 뭐냐?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아시겠죠? bond payable, loan payable 이런 것들 있죠? 그게 debt이에요. 그 다음에 debt ratio가 있거든요. debt ratio. debt ratio는 전체 캐피탈. 전체 토탈 캐피탈. 전체 캐피탈에서 debt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여기서 캐피탈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debt, equity, asset 이렇게 있을 때 asset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자산들의 집합들을 우리가 asset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debt 플러스 equity가 asset이죠. 일반적으로 뭐 여기는 accounts payable 없다고 치고, 그러면은 debt 플러스 equity가 asset이니까 이 캐피탈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를 total asset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total asset. 그럼 캐피탈은 어느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조달한 돈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달한 돈.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다른 겁니다. 조달한 돈으로 자산을 샀어요. 그래서 자산의 규모가 그 조달 금액하고 일치하겠죠. debt ratio. 결국은 debt이 많으면은 debt to equity ratio도 증가하고요. debt ratio도 증가합니다. 근데 왜 구분을 하냐, 이렇게. 사실은 구분 안 하고 하나만 써도 되거든요. 근데 나라마다 못 쓰이는 ratio들이 좀 달라서 대신 쓸 때 주의해야죠. 나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하고 솔번시가 더 누가 좋은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싶어. 그때 A 기업 측정할 때는 debt to equity ratio로 측정하고 B 기업은 debt ratio로 측정하게 되면은 이거 원활한 비교가 안 되겠죠. 그냥 비교 대상만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비교할 재무 비율만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얘는 스탁 관점이거든요, 다. 에쿼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 부채 현재 시점 얼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익 측면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측면에서 이 솔번시를 확인하는 어떤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터레스트 커버리지 레이쇼입니다. 인터레스트 커버리지 레이쇼. 인터레스트 커버리지 레이쇼의 정의를 볼게요. 오퍼레이팅 프로핏. 여러분,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우리 손익계산서 항목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퍼레이팅 프로핏. 적을까요? 오퍼레이팅 프로핏. OP라고 적으면 좀 헷갈리니까. 오퍼레이팅 프로핏. 손익계산서 순서에서 매출액, 세일즈에서 코스트 오브 굿 솔드 빼고 셀링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익스펜스 빼면 그게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돼요. 그 다음에 분모는 인터레스트. 자, 뎁트 에쿼티 레이쇼 크면 클수록 좋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제 말 듣고 있어요? 네? 뭐가 좋아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뎁 투 에퀴티 레이쇼라든지 뎁 레이쇼? 작은 게 좋겠죠. 뎁은 좀 작은 게 낫잖아요. 인터레스트 커버리지 레이쇼는 얘는 큰 게 낫겠죠. 그래서 이자는 작을수록 좋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작으려면은 뎁이 작아야겠다.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뎁 투 에퀴티 레이쇼가 작으면 좋죠. 부채가 작으면 좋은데 그럼 부채를 하나도 안 쓰는 게 좋냐? 그건 또 좀 약간 아리까리 하거든요. 왜냐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투자했어요. 100을 투자해가지고 120을 얻는 어떤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몇 퍼센트? 20%. 20%. 자, 내가 200을 투자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 얻어요? 240 얻죠. 그렇죠? 200을 투자하면 240을 얻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나 200을 투자할 건데 그 중에 100은 내 돈, 그 다음에 100은 부채. 그리고 부채의 이자율은 10%.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100 나눠서 투자한 거죠. 100 나눠서 투자했고 그 다음에 240을 벌어들였는데 그 중에 이자는 10%래요. 그러면 나 얼마 갚으면 되냐면 110 갚으면 되죠. 그러면은 나 얼마 얻어요? 130 얻는 거죠. 그러면 내 돈 기준으로 수익률은 몇 퍼센트 해야 됩니까? 30%가 되죠. 여러분, 동일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내가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이 부채에 대한 여기는 이자가 픽스돼서 그래요. 10만 주면 되거든요. 이자 10만. 그럼 110만 갚으면 돼요. 120 갚지 않아도 돼요. 그냥 110만 갚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0 갚고 나머지 다 내 거. 부채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수익률의 극대화. 수익률의 극대화. 그런데 이렇게 좋을 때야. 좋을 때야 좋지. 만약에 얘가 폭락했어. 그래서 막 50이 됐어요. 50이 됐어. 그럼 얘 얼마 된다는 소리예요? 얘 50이 되면 10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나 110 갚아야 되는데. 110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기 팔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꺼내야지 슬슬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부채. 그러면은 나 뭐 100만 갚는다고 칩시다. 100만 야 이자 은행에서 불쌍해서 야 이자 안 받을게 원금해라 갚아. 그러면은 어차피 0이잖아요. 수익률 몇 퍼센트예요? 100을 투자했는데 0이 됐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예요. 그렇죠? 여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더 좋은 수익률을 주고 나쁠 때는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적정한 부채는 오히려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은근히 높거든요.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은근히 높아요. 해외보다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했을 때 그때 부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우리나라 부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할 때 부채 써서 그런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성장할 거 20%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성장이니까 그리고 성장률이 별로 좋지 않으니 부채가 오히려 안 좋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부채를 줄이는 게 오히려 기업 가치에 좀 도움이 됐던 시절. 근데 예전에는 좋은 투자가 있다.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주한테는 더 유리한 측면이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부채 비율 높은 기업은 별로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어쨌든 이 부채도 양면성이 있다. 솔번시 살펴봤고 그 다음 재무 비율은 액티비티입니다. 활동성. 액티비티는 이거는 자산이나 부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ccounts receivables 에 대한 턴오버 레이쇼를 한번 볼게요. accounts receivables에 대한 턴오버 레이쇼. accounts receivable의 턴오버 레이쇼는 이런 겁니다. accounts receivables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이게 회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커피숍이나 식당에서도 회전율이 높은 그런 그 테이블에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많을수록 레이쇼가 큰 거죠. 그렇죠? 턴오버 레이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턴오버 레이쇼가 10이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10번 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턴오버 레이쇼를 진짜 10번 돌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한 10번 정도 돌았거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파이낸셜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재무 비율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재무 비율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정의,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일즈를 평균 AR로 나눕니다. 세일즈를 평균 AR로 나눠버려요. 세일즈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1년 동안에 뭘 발생시키냐면 세일즈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쵸? 외상으로 내가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AR이 증가하고 리텐던이 증가하죠. 세일즈죠, 요거.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없어져요. 그러면 캐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다시 증가해요. 다시 증가하면은 리텐던 어닝이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100, 0, 100, 0, 100, 0 이렇게 되면은 매출액은 300.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말 시점에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얼마? 0. 그렇죠? 그러니까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딱 관점이니까 지금 현재 얼마 있느냐 이건데 그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매출액을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매출액을 달성시키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이다. 그러면 1년에 10번 돌았다는 거거든요. 10 times. 1년에 10번 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전 기간은요. 회전 기간은 36.5일. 그렇죠? 한 번 회전했을 때 며칠 걸리느냐. 그 회전 기간도 나중에 계산할 건데 일단은 턴오버 레이쇼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턴오버 레이쇼를 구할 때 가만히 보시면 요 분자는 그냥 세일즈 딱 썼는데 이 분모에 보시면 앞에 뭐가 있어요? 에버리지가 있죠. 에버리지. 왜 에버리지가 있을까? 세일즈는 요거는 기간 개념입니다. 플로우. 그 다음에 에버리지, 여기 에버리지 말고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특정 시점의 금액이죠. 분모 분자가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모 분자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저 스탁 개념을 에버리지를 하면서 플로우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 인당 연봉, 회계법인 인당 연봉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년 동안의 인건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법인의 인건비, 예를 들어서 1,000억이야. 1,000억. 그리고 회계법인의 근무하는 직원수, 임직원수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한 명당 1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정은 뭐냐면 요 1,000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꾸준히 다녀야 돼요. 한 명도 퇴사하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가 요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퇴사자도 있고 입사자도 있고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1월 1일 명수, 1월 2일 명수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65 하면은 평균치가 나오죠. 그래서 에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도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어떤 특정 시점의 숫자예요. 근데 저기는 세일즈는 일정 기간의 플로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원활하게 회전율을 계산하려면 분모와 분자를 어떤 플로우 개념으로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 플로우 개념을 일치시키는 방식 가장 좋은 게 실시간이지만 실시간으로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쫙 계산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드니 가장 기초적인 방식은 기초와 기말을 더하는 방식. 그래서 나누기 2. 아니면은 월별 평균. 더 자세히 일별 평균. 딱 여기까지 하게 되겠죠. 실무에서는 그냥 월별 평균을 조금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도 있겠죠.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 그럼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에서 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인벤토리가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지면서 뭘 만들어낼까요? COGS죠. 그렇죠. COGS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에버리지 인벤토리. 에버리지 인벤토리를 넣고 그 다음에 에셋 턴오버 레이쇼가 있거든요. 에셋 턴오버. 에셋 턴오버 레이쇼는 직접적으로 손익항목을 찾기가 힘들죠. 에셋이 생겨났다 없어지다 하면서 어떤 뭘 창출해냈는데 그냥 통합적인 내용이니까 이때는 그냥 세일즈 씁니다. 그냥 모르면 세일즈예요. 턴오버 레이쇼에서 그냥 모르면 세일즈. 결국은 인벤토리도 간접적으로 세일즈 창출하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예, 뭐 세일즈 써도 돼요. 그런데 COGS를 많이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에셋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액티비티 레이쇼. 나중에 회전 기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회전율만 1년에 몇 번 회전하는지 몇 번 구르는지 그것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액티비티 받고 그 다음에 profitability. profitability ratio를 하나 볼게요.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마진입니다. 마진. 우리 영업이익률 뭐 5%, 뭐 순이익률 뭐 2%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 operating profit 마진이 예를 들어서 5%다. 그럼 그 5%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세일즈에서 operating profit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면 전체 세일즈가 100조다. 그러면 operating profit이 예를 들어서 5조다. 그러면은 전체 세일즈에서 operating profit을 한 5% 창출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operating profit 마진이 한 5%면은 잘 나오는 수준이고 10%면 진짜 잘 나오는 수준이고 근데 삼성전자는 거의 20%죠. operating profit 마진이. 근데 진짜 잘 나가는 회사인 거예요. LG전자가 5% 넘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 10% 넘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삼성전자는 진짜 operating profit 마진이 진짜 높은 편에 속한다. 거의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니까요. 마진. 그러면은 operating profit 마진이 있냐? 아니다. gross profit 마진도 있다. gross profit 마진은 전체 세일즈에서 gross profit 차지하는 비중. 그만이야. net profit 마진도 있다. 전체 세일즈에서 net profit 차지하는 비중. 그럼 다 기준이 뭐예요? 세일즈예요. 그렇죠? 다 세일즈 대비 어떤 프로핏들을 우리가 비율로 산정한 겁니다. 그럼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진이라는 개념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return on equity. return on equity라는 그 profitability 그 개념이 있어요. 얘는 average equity 분의 여기는 return을 뭘로 정의하냐면 net income, net profit이라고 정의합니다. net income하고 net profit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게 어떤 의미냐면 기업의 equity 중에서 net income이 얼만큼 창출하는지. 자, 요거를 주주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주주 입장에서는요, average 이 equity가 평균 투자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 net income이요, 주주들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요새 ROE 많이 보거든요. 요새 주식 투자할 때 ROE 되게 많이 봐요.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 투자 수익률을 보는 거니까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ROE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 ROE. 그 다음에 Return on Asset도 있어요. Return on Asset. Return on Asset은 당연히 분모에는 Average Asset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는 Return을 뭘로 정의하냐면 Net Income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Net Income을 정의하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 Return on Equity가 더 중요한데 Return on Asset도 그냥 정의식 우리가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Return on Equity, Return on Asset. 가장 기본적인 재무 비율을 본 거고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추가적으로 좀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다 사실 암기잖아요. 얘도 사실 다 암기라서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조금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158페이지에 Effects on Ratio 여기 한번 볼래요? Effects on Ratio.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돌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금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Effects on Ratio에 보시면 LIFO를 했을 때랑 FIFO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여기가 자 Profitability 볼게요. Profitability. 자 보시면 뭐가 이익이 더 좋아요? LIFO가 좋다고 했어요? FIFO가 좋다고 했어요? 인플레이션 상황일 때 FIFO가 더 좋다고 했죠. 그럼 Profitability는 FIFO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compared to FIFO, LIFO produces higher COGS. 그 COGS가 높으니까 net income은 낮겠죠. 그거를 우리가 좀 보시면 되고 여기 마진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FIFO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FIFO, LIFO. 마진 할 때 FIFO와 LIFO 비교할 때 FIFO가 더 좋다. LIFO보다 Profitability. 그 다음에 거기 Liquidity 한번 보시겠어요? Liquidity는 우리 그 Current Ratio가 있죠. Current Ratio. 그 FIFO랑 LIFO에서 그 Current Ratio를 비교하면은 누가 더 높을까요? Current Ratio. 자, Current Ratio의 정의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모에는 Current Liability. 요거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FIFO든 LIFO든 변하지 않죠. 그러면 Current Asset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Current Asset을 FIFO, LIFO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인벤토리죠. 그럼 인벤토리는 FIFO가 커요? LIFO가 커요? FIFO가 커요. 인벤토리는 FIFO가 큽니다. 그러면은 Current Ratio는 FIFO가 더 크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urrent Ratio는 여기는 FIFO가 더 크다. 여러분 FIFO가 LIFO에 비해서 뭐가 크다고 했어요? Retained Earning이 크다고 했죠. 그러면은 뭐가 클까요? 인벤토리가 큰 거예요. 좌우 맞아야죠. 이렇게 생각해서 Retained Earning이 크면은 여기 인벤토리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 마진하고 여기 있는 리퀴디티는 같은 방향이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 레이쇼에서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 볼까요?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는 여기 보시면 COGS를 인벤토리로 나눈 건데 자 COGS FIFO는 COGS가 작죠. 그리고 인벤토리는 크죠. 그러면은 LIFO는 COGS 크고 인벤토리 작죠. 그러면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는 누가 더 커요? LIFO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FIFO는 얘는 작은데 얘는 커. 분자가 작으면은 작아지고 분모가 커지면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FIFO는 더 작다. 그래서
턴오버 레이쇼는 누가 더 크다? 라이프가 크다. 여러분, 턴오버 레이쇼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큰 게 좋아요. 큰 게. 턴오버 레이쇼는 빨리빨리 회전하게 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보세요. 턴오버 레이쇼가 크다. 뭔가 재고의 회전이 되게 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기차가 턴오버 레이쇼가 클까요? 맥라렌이 턴오버 레이쇼가 클까요? 뭐가 더 클까요? 재고의 회전을 보세요. 당연히 현기차가 거기에는 재고의 회전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회전율이 크죠? 빨리빨리 회전되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러니까 회전율하고 좋은 회사의 그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다라는 것, 회전율이 높다라는 것은 재고를 빨리빨리 회전시키면서 제품을 판다는 거니까 약간 박리담회식의 좀 사이즈를 크게 키우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면, 회전율이 낮은데 좋은 기업이다. 이거는 뭔가 마진을 좀 크게 해가지고 팔 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회전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는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높은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이 문과 시험에서 정답이 있으면 공대로 가야죠. 이과로 가야죠. 자, 여기 턴오버 레이쇼 받고, 요거는 액티비티. 마지막에 솔번시 볼게요. 솔번시에서 뎁 투 에쿼티 레이쇼 볼까요? 여기 뭐가 있나? 거기는 토탈 에셋으로 해서 뎁 투 에쿼티 레이쇼 있네요. 뎁 투 에쿼티 레이쇼 볼게요. 뎁 투 에쿼티 레이쇼. 자, 뎁 투 에쿼티 레이쇼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뎁은 변해요, 안 변해요? 뎁은 안 변해요. 파이프든 라이프든, 지금 파이프 라이프 보고 있는 거예요. 뎁은 안 변해요. 근데 에쿼티가 변하죠. 뭐가 더 높아요? 에쿼티는 5가 높죠. 리테인드 어닝이 높으니까 5가 높아요. 그럼 에쿼티는 5가 높다. 그러면 뎁 투 에쿼티 레이쇼는 라이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재무 비율을 제가 좀 적어 드렸는데, 사실은 문제가 요런 스타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스타일은 네가 어떤 거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냐,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냐, 그게 첫 번째 가장 심플한 케이스의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숫자 구하는 거 있죠. 파이프 라이프에 대한 COGS나 엔딩 인벤토리 구하는 거, 그런 스타일 재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변형된 거, 재무 비율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 라이프에 대한 회계 처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 라이프의 회계 처리를 비교해서 재무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파악하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시험 문제는 요 1, 2, 3단계에서 거의 7, 8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계 처리가 있을 때 그 회계 처리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CFA 시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재무 분석이거든요. 그 재무 분석하기 위해서 재무 비율과 실제로 회계 처리와의 관계, 이거를 보는 거죠. Effect Ratio.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대표적인 거 봤는데요. 다양한 재무 비율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재무 비율을 암기한 상태에서 어떤 회계 처리가 있을 때 이 재무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그 기본적인 골지는 다 이렇습니다. 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이 회계 처리는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것부터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계산 방식들 있으면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파이낸셜 레이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마저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이제 제가 어디 설명드릴 거냐면 161페이지 LOS 25G를 설명드릴 거예요. G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인벤토리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첫 번째 구매, 그 다음에 판매,
판매할 때 뭐가 발생하냐면 COGS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 판매를 통해서 기말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외부에 공시를 할 때 그 숫자를 히스토리컬 코스트로 공시를 할 거냐 아니면 마켓 밸류로 공시할 거냐 장단점이 있다고 했었죠. 장단점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인벤토리는 히스토리컬 코스트로 공시를 하냐 아니면은 마켓 밸류로 공시하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자산별로 회계 기준이 다 있는 겁니다. 히스토리컬 코스트로 공시해라는 거 아니야 마켓 밸류로 공시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켓 밸류로 공시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히스토리컬 코스트는 100입니다. 히스토리컬 코스트는 100인데 예를 들어서 마켓 밸류가 120이 된 경우와 80이 된 경우가 있어요. 120이 된 경우와 80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회계 처리 그냥 히스토리컬 코스트 100으로 해라고 우리가 그 마지막에 공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 마켓 밸류가 120이 됐을 때 그냥 120으로 인정하고 80으로 됐을 때 80으로 인정해. 그러니까 120이 될 때 120으로 공시하고 80이 될 때 80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20이 됐을 때는 인정 안 해. 120이 됐을 때는 히스토리컬 코스트로 가. 마켓 밸류가 120 되면은 히스토리컬 코스트로 가. 근데 80이 되면 인정. 이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계 처리예요.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좀 좋게 보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죠. 습성이 있고.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막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올라가는 거는 인정 못해. 근데 내려가는 거는 인정해. 재무제표가 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시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막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공시를 하고. 그래야지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있을까요? 내려가는 거는 인정 안 하고 올라가는 것만, 이거는 없겠죠.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어느 회계 처리도 없다. 올라가는 거는,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다 인정하는 건 있죠. 근데 내려가는 거는 인정 안 하다. 이거는 없다. 일단 보수주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 세 가지, 요거를 A, B, C로 할까요? A, B, C. 요 중에서 인벤토리 밸류에이션은 뭘 쓸까? 바로 저기는 C를 씁니다. 인벤토리의 밸류에이션은 저 C를 씁니다. C. 그래서 내려가는 것만 인정. 올라가는 거는 그냥 히스토리컬 코스트. 아시겠죠? 자, 요 접근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기에 161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under IFRS 있죠. 그럼 IFRS랑 그러면 US 기준은 다르겠네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under IFRS에서 is reported on the balance sheet at the lower of cost or net realizable value. 자, lower of cost or net realizable valu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 요 방식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요 방식이 IFRS에서 lower of cost or net realizable value. 코스트랑, 여기서 코스트는 히스토리컬 코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트랑 or net realizable value 있죠? 그 둘 중에 작은 거. 그러면 되겠죠? 그 둘 중에 작은 거. net realizable value가 마켓 밸류라고 생각하면, 그럼 마켓 밸류랑 코스트를 비교했을 때 코스트가 100인데 마켓 밸류가 120이야. 그 중에 작은 거 히스토리컬 코스트. 그 다음에 net realizable value가 80이야. 그러면 히스토리컬 코스트가 100이야. 그러면 80. 그러면 요게 되죠? 요게 되죠? 요게 CC. 요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요 C라는 접근 방식을 US 갭이랑 IFRS 다 하거든요. 그러면 US 갭과 IFRS의 차이는 뭐냐? 일단 요걸 볼게요. IFRS. 예시를 히스토리 코스트가 100이라고 하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IFRS는 아까 봤죠? 미니멈, 민값, 히스토리컬 코스트랑 그 다음에 net realizable value입니다. net realizable value. 그럼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겠죠? 자, 우리 마켓 밸류는요. 마켓 밸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켓 밸류. 그러니까 시장 가치잖아요. 요 자산이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자, 부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 저 아파트의 시장 가치 볼 때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냐? 첫 번째는 이거 지금 팔면 얼마지? 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팔면 얼마지? 그게 realizable value입니다. 첫 번째, realizable value. 이게 지금 팔면 얼마지? 라는 관점의 시장 가치예요. 우리가 시장 가치를 생각할 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다시 사면 얼마지? 라는 것도 있겠죠. 얘를 똑같은 그 제품을, 똑같은 그 부동산을 지금 다시 사면 얼마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은 여기는 여기는 realizable value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다시 사면 얼마지? 그게 같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단순하지 않으니까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가격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지금 사면 얼마지? replacement cost. 선생님이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있나요?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수요자가 많을 때가 있고요. 아예 공급자가 0일 때도 있어요. 수요자가 0일 때도 있고 공급자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수요자만 있다. 공급자가 하나도 없고 수요자만 있다. 그럼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죠. 수요자가 하나도 없고 공급자만 있다. 그럼 공급자는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리얼라이즈블 밸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가격을.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뭐냐면 value in use입니다. 자, 이 value in use는 이 회계 용어긴 회계 용어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자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부동산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이 있죠. 거래 가격. 그 거래 가격은 요 1, 2번 측면에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 2번.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격을 정말 정밀하게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임대료 있죠. 임대료. 그 임대료를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현재 가치가 내가 그 임대료에 대한 수익률까지 고려한 어떤 가치가 돼요. 이 value in use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자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산정하는 방식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게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 첫 번째 방식은 쟤 1억 주니까 나도 1억 줘. 쟤 나랑 실력 비슷하거든. 쟤 1억 주니까 나도 1억 줘. 그게 시장가치 거기 있는 여기 1, 2번 방식이에요. 1, 2번 방식. 그러면 3번 방식은 뭐냐? 내 연봉 협상할 때 내가 회사를 위해서 향후에 이렇게 매출을 창출할 테니 거기에 어떤 일정한 포션을 가지고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3번 관점에서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연봉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치잖아요. 내 노동력에 대한 가치니까. 가치는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도 다 가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크게 요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서. 그러면은 NRV니까 앞에 net이 있네요. net. 이게 뭐냐면 거기 realizable value는 내가 팔았을 때 가격인데 팔면서 여러 가지 수수료들 발생하죠.
그 수수료까지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100억에 팔았는데 중개 수수료로 막 1억이에요. 그럼 99억이죠. 그 99억을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게 net realizable value입니다. 둘 중에 작은 거. 자, US 갭은 우리의 밸류에이션 메소드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스페시픽, 그 다음에 FIFO, 그 다음에 에버리지, LIFO 있었죠. 자, specific identification, 그 다음에 FIFO, 그 다음에 average. 얘는 IFRS와 동일. IFRS와 동일.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라이프만 남았습니다. 이 라이프가 IFRS랑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돼.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힘이 세요. 거기는 성유 회사를 힘이 세요.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바꾸면 세금 왕창 내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안 했으면 절대 안 돼. 안 돼. 나중에 진짜 진보적인 예를 들어서 그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된다. 샌더슨 같은 경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라이프는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인지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US GAAP 라이프입니다. US GAAP 라이프. US GAAP 라이프는요. 일단은 마켓 밸류를 별도로 구합니다. 일단 마켓 밸류를 별도로 구해요. 여기서는 IFRS랑 여기 있는 FIFO랑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마켓 밸류가 곧 net realizable value니까 그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US 갭에서는 마켓 밸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드값, 중간값. 첫 번째 NIV, 두 번째 replacement cost, 그 다음에 세 번째 NRV 마이너스 normal profit margin입니다. 얘는 적어드릴게요. normal profit margin. normal profit margin. 어디요? RC가 저거 replacement cost. 네. 그 다음에 NRV는 net realizable value.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 net realizable에서 normal profit margin을 차감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죠? 요 두 개는 아니까. 맞아요. 예. 저거 레퍼하면 됩니다. 저거랑. 그래서 요거는 RB, 이거는 RC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앞에 net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net realizable value는 요 두 개는 우리가 아니까 얘만 한번 볼게요. 얘는 그럼 무슨 의미냐? 일단 내가 팔았을 때 금액, 그게 NRV죠. 그럼 팔았을 때의 금액이 있어요. 자, 세일즈가 예를 들어서 100이고 그 다음에 이거 팔았을 때 금액이라고 볼게요. 100. 그 다음에 관련된 수수료가 5 정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련된 수수료를 셀링 익스펜스 해가지고 5 정도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핏이 예를 들어서 10이에요. 그럼 얼마 주고 산 걸까? 요게 코스트죠. 얼마 주고 산 걸까를 역산해서 구한 거죠, 지금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10이면 95에서 85? 85가 돼야지 이게 얼마 주고 샀는지가 되겠죠. 이 85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노멀 프로핏 마진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코스트를 가지고 있냐 그거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NRV 마이너스 노멀 프로핏 마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뺀 게 NRV죠. 95고 그 다음에 노멀 프로핏 마진을 차감한 게 실질적으로 코스트가 되는 숫자니까 그럼 코스트가 되는 숫자는 과거에 그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의 어떤 대용치입니다. 사실은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의 대용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가운데 값을 가지고 민 히스토리컬 코스트
그 다음에 위에서 구한 마켓 밸류. 이해되시죠? 자, 암기하시면 일단 됩니다. 암기하면 되는데 어쨌든 lower of cost or market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IFRS랑 US 갭은 뭐 5랑 average 이거는 다 같은데 life는 IFRS는 없으니까 무시. 여기서는 다른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미드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수업 목적상에서 제가 미드라고 한 거지, 실제로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placement cost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replacement cost 대신에 상한선은 NRV, 하한선은 NRV 마이너스 normal profit margin이에요. 얘가 얘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 이렇게 두고 replacement cost를 중간에 끼워 넣은 건데, 어쨌든 replacement cost가 NRV보다 높으면 NRV고, replacement cost가 NRV 마이너스 normal profit margin보다 낮으면은 normal profit margin까지 차감한 그 금액이 하한선이 되니까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미드. 미드 하면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책 정리 쭉 하면서 관련된 밸류에이션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초적인 내용, 밸류에이션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